내 아기, 내 아기 어디 있어? 내 아기 어디 있어? 찬바람 부는 시장 골목, 갓 낳은 아이가 사라졌다. 그녀는 벤의 저고리를 붙잡고 정신을 놓아버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사연이 시작됩니다. 나지막한 산들이 성벽처럼 에워싼 어느 깊은 산골의 집성촌.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기와집은 이 마을의 법이자 신이었다. 맏며느리 임복수는 오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죄인이 되어 끌려 나왔다. 10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가문에서 완전히 도려내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복순의 낡은 보따리 2개가 짐짝처럼 던져져 있었다. 시어머니 한만 씨는 대청마루 높은 곳에 군림하듯 서서 아래에 엎드린 복순을 멸시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만신의 손에는 복순이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가업이었던 시간장 단지가 들려 있었다. 내 인연 어디라고 감히 조상님 모시는 마루에 손을 대느냐. 대를 잇지 못하는 씨 없는 밭은 자풀만 무성한 법. 내 그 부정한 발이 닿은 흙까지 싹 갈아엎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한만 씨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들고 있던 간장 단지를 복순의 발치에 내던졌다. 챙그랑 비명 같은 소리와 함께 검은 간장이 복순의 소복을 시커멓게 물들였다. 10년간 그녀가 정성으로 지켜온 가문의 맛이 그녀의 옷을 더럽히는 낙인이 된 순간이었다. 복순은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갈 곳 없는 저희를 내치시면 죽으라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 동팔의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는 아내의 절규를 비웃듯 곁에 선 내연녀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최유라는 보란 듯이 복순이 아침마다 정성껏 닦아놓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복순의 비녀를 만지작거렸다. 형님,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어머니께서 살성이 낀 년이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 참. 이 비녀는 제가 쓸게요. 형님 같은 상스러운 여자 머리에 꽂혀 있기엔 아깝잖아요. 유라가 비녀를 바닥에 던져 발로 짓밟자 동팔이 거들었다. 복순아, 인연은 여기까지다. 유라 뱃속에 든 내 아들, 이 집안의 기둥으로 키우려면 내 그림자조차 이 마당에 남겨선 안 된다는 게 어머님 뜻이다.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안 그러면 사람 써서 네 딸년들까지 산에 갖다 버릴 줄 알아. 복순의 눈에서 피눈물이 맺혔다. 그때였다. 한만신이 부엌에서 굵은 소금 자루를 들고 오더니 복순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이 복순의 얼굴을 핥히고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라. 소금으로 이 부정한 애군 다 씻어내고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마라. 내년이 싸지른 계집애들도 싹 데리고 나가. 장정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가는 복순의 등 뒤로 동팔이 마지막 대못을 박았다. 내가 가져온 혼수들은 다 땔감으로 써버렸다. 내 흔적 남는 게 구역질 나서 말이다. 보따리 2개면 내 비루한 인생 정리하기 충분하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복순의 무릎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육중한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커튼 뒤에서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았다. 복순은 짓무른 눈을 비비며 2 딸의 손을 꽉 쥐었다. 뱃속에서 무언가 강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생명의 몸부림이자 훗날 이 견고한 기와집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복수의 태동이었다. 기억해라.
당신들이 오늘 나를 소금으로 씻어냈지? 내 반드시 돌아와 당신들 가슴에 소금이 아니라 불덩이를 안겨줄 테니까. 복수는 절뚝거리며 안개 자욱한 마을 어귀를 벗어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지지 않을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시의 변두리,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시장통은 지옥보다 더 뜨겁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임복수는 그곳에서 만삭의 배를 이끌고 생선 대가리를 쳤습니다. 10년간 종갓집 며느리로 고운 손만 놀리던 그녀의 손톱 밑에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늘과 핏물이 박혔습니다. 복순네, 국밥 배달 왔어. 얼른 먹고 힘써야 애 낳지. 옆 가게 욕쟁이 할머니가 건네는 식은 국밥 한 그릇이 그녀의 유일한 성찬이었습니다. 복수는 시장통 구석,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골목 끝에 비닐 천막을 치고 두 딸과 몸을 뉘었습니다. 쥐가 찍찍거리며 발등을 지나가고 술 취한 행인들이 천막을 걷어차는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생선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는 이 비린내 나는 구렁텅이에서 키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해 겨울, 눈보라가 치던 밤, 복수는 병원비가 없어 천막 안에서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탯줄을 끊을 가위조차 없어 생선 칼을 불에 달궈 끊어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시장통의 소음 속으로 흩어질 때 복수는 피범벅이 된 채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진혁아, 류진혁, 너는 이 어미처럼 살지 마라. 하지만 그 행복은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비릿한 시장 골목을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모피 코트를 입은 최유라와 류씨 가문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최유라는 코를 감싸쥐며 복순의 천막 안으로 구두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 이 썩은 비린내 좀 봐. 여기서 애를 키우겠다고? 형님도 참 독하시네. 복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최유라 뒤에서 나타난 것은 남편 동팔이 아닌 시어머니 한만신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순의 가냘픈 팔을 꺾고 강제로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복순은 갓 해산한 몸으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내 새끼야. 내 목숨이야. 차라리 나를 죽여. 하지만 산후풍으로 기력이 다한 복수는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최유라는 차갑게 웃으며 복순의 얼굴에 돈뭉치를 던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문의 귀한 장손을 이런 시궁창에 둘 순 없다고. 이건 형님 몸조리 비용이니까 받고 깨끗이 잊으세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들로 호적에 올라갈 거예요. 형님은 그냥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돼. 유라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 아들 진혁이. 복수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기며 떠나가는 차 뒤를 쫓았습니다. 뒤따라온 두 딸이 울며 엄마를 붙잡았지만 복순의 눈에는 멀어지는 차,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포대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복순은 시장통 한가운데에서 피 섞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류동팔, 한만신, 내 아이 돌려내. 내 아이 살려내.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진눈깨비가 쏟아졌고 시장 사람들은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기로 말입니다. 아이를 빼앗아간 그 화려한 기와집을 제 손으로 허물어뜨릴 때까지 그녀의 심장은
생선 대가리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갓 해산한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찬바람만 스쳐도 뼈마디가 시리고 아래로는 아직 멎지 않은 오로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임복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기저귀를 복대에 단단히 동여매고 다시 그 지옥 같은 기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맨발에 가까운 고무신은 닳아 없어졌고 발바닥에서는 진물이 터져 길 위에 핏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로지 뺏긴 아들, 진혁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시 마주한 그 거대한 대문 앞. 복수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어 머리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문 열어. 내 새끼 내놔. 류동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 아들 돌려달란 말이야. 한참을 실성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린 끝에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너머엔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찻잔을 든 최유라와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는 남편 동팔이 서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복순의 꼴을 보더니 코를 막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형님, 이 몰골 좀 봐. 누가 보면 시체인 줄 알겠네. 근데 어쩌나 한 발 늦으셨네. 복수는 유라의 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유라야, 제발. 같은 여자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내 아들 한 번만, 젖 한 모금만 먹이게 해줘. 응? 그러다 아이 굶어 죽어.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한만신의 서늘한 목소리가 복순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아이는 없다. 방금 전 공항으로 떠났어. 복순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공항이라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만신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복순의 얼굴 앞에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영문이 가득 적힌 비밀 입양 서류였습니다. 내 살성 낀 핏줄이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싫어서 아주 먼 나라로 치워버렸다. 이름도 모르는 코쟁이 집으로 갔으니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길은 없을 게야. 내 아들 앞길 막는 족쇄는 이렇게 끊어내야지. 복수는 서류를 움켜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동팔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돈 몇 푼 줄 때 떠나지 그랬냐. 이제 그 애는 이 세상에 없는 애다. 포기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흐르던 맑은 눈물이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를 찢어 발겼습니다. 슬픔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살이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들 사람이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쉬어 터진 목소리가 아닌 무덤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서늘한 저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갓 해산한 여자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최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 아들 진혁이가 낯선 땅에서 눈물 흘린 만큼 당신들은 평생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이 집안의 기와 한 장, 흙 한 줌까지 내가 다 씹어 삼켜버릴 거야. 한만신, 류동팔. 기억해. 오늘 당신들이 버린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목숨줄이라는 걸. 복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가슴 속에서 증오라는 이름의 칼날로 변해 단단히 벼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장통으로 돌아와 자신이 쓰던 생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라냈습니다. 이제 임복수는 죽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새끼를 앗아간 것들을 잡아먹는 귀신으로 살 것이다. 복수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바닥에 버리고 차가운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웅덩이 속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도 가난한 엄마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 속에 도끼를 품은 채 복수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한 마리의 야수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통 국밥집 대형솥 앞에 섰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김 사이로 복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그녀는 반드시 이 감을 멸하리라. 그리고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제 아들을 찾아오리라. 복순의 처절한 각성이 어두운 시장 골목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세상은 이제 생선 비린내와 돈 냄새 두 가지로만 나뉘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경매장에서 생선 상자를 날랐고 낮에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닦았으며 밤에는 고리대 금업자의 수금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임복순이한테 걸리면 저승사자도 노잣돈 내놓고 가야 한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독종이라 불렸습니다. 며칠을 굶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시장 깡패들이 행패를 부리면 생선 칼을 제 목에 대고 같이 죽자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담벼락 너머 시댁의 목줄을 쥘 밧줄이었고 해외 어딘가에 있을 아들의 생사 확인서였습니다. 복수는 시장 밑바닥에 온갖 정보를 빨아들였습니다. 누가 빚을 졌는지, 어느 집안이 몰락하는지. 그녀는 시장의 그림자가 되어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큰 손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너머 북미의 어느 지하 격투기장. 어린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간 아들 진혁은 진혁이라는 이름 대신 넘버 84로 불렸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거리의 불황자로 자란 그는 매일 밤 피비린내 진동하는 사각 링 위에서 목숨을 걸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등에는 지독한 화상 자국이 일그러진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그 흉터를 비웃으며 도발할 때마다 진혁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상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더라도 내 등에 불을 부은 그 인간들 얼굴은 보고 죽어야 한다. 진혁은 격투기판에서 모은 돈을 미천으로 용병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중동의 사막과 동남아의 밀림을 전전하며 그는 인간의 감정을 지웠습니다. 오로지 살아남아 동양의 그 작은 나라, 자신을 버린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는 전장의 정보를 팔고 승리한 대가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며 보이지 않는 금융의 포식자 타이거 강으로 거듭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장통의 남루한 국밥집 주인이자 지하 경제의 거물로 성장한 복수는 이제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안동의 그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류씨 가문의 채권 80%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공항 입국장. 고급 수트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와 같은 진혁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류씨 가문의 종택을 강제 경매로 넘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모자는 각자의 칼을 갈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소금물에 젖어 쫓겨났던 여인과 끓는 물에 데어 내버려졌던 아이. 이제 그들이 준비한 잔혹한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경고하던 기와집을 흉가처럼 갉아먹었습니다. 류동팔은 노름과 주식에 빠져 가문이 문전옥답을 팔아치웠고 시어머니 한만 씨는 중풍으로 쓰러져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했던 최유라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매일 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집에 구원자의 탈을 쓴 사냥꾼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이 집안의 채권을 모두 사들인 타이거 강입니다. 류 선생님께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 싶군요. 진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류동팔 앞에 300억짜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등에 화상 흉터를 남긴 아버지라는 작자가 돈 냄새를 맡자마자 넙죽절을 하며 발등을 하츠려는 꼴을 진혁은 죽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가장 잔혹한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가문의 선산과 종택의 명의를 하나씩 빼앗으며 그들을 서서히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류씨 가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시장통 재개발 부지의 알박기 소유주가 바로 시장통의 귀신이라 불리는 임복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혁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시장통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썩은 생선 비린내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그곳, 허름한 국밥집 앞에 한 노파가 생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칠게 잘린 백발,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다 삼킨 듯한 무채색의 눈빛. 진혁은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혹한 사모펀드 대표로서 노파 앞에 섰습니다. 임복순 씨입니까? 이 부지를 매각하시죠. 당신 같은 노인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를 부르겠습니다. 복수는 칼 가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응조렸습니다. 젊은 양반, 돈 자랑은 다른 데 가서 하시게. 이 땅은 내 새끼가 돌아오면 줄 땅이라 세상천지 금덩이를 가져와도 안 팔아. 진혁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쓰레기 같은 시장 바닥을 지켜서 뭐 하겠단 겁니까? 현실을 보시죠. 당신 아들은 당신을 버린 겁니다. 버렸다는 말에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낳았던 아이의 눈매와 닮은 청년. 하지만 그 눈에 서린 것은 따뜻한 혈육의 정이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탐욕뿐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뺏긴 거지. 당신 같은 인간들이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새끼를 찢어발긴 거야. 복수는 칼을 들어 진혁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가가, 내 놈 눈빛에서 그 집안 냄새가 나. 류동팔이 부리는 사냥개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진혁은 구두 앞에 꽂힌 칼날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노파인데 그녀의 절규가 자신의 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타오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집이 세시군요. 하지만 결국 팔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진혁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복수는 멀어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핏줄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음에도 서로를 적으로 대면한 모자의 잔인한 운명이 비린내 나는 시장 골목에 피비린내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복수는 설계도대로 완벽했습니다. 류동팔은 진혁이 판 함정인 가짜 비트코인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최유라는 위조된 다이아몬드 밀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종택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진혁은 류씨 가문의 비밀 금고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시어머니 한만신과 최유라가 나눈 소름 끼치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천한년이 낳은 애를 정말 키우실 거예요?
키우긴 누가 키워. 살성 낀 년의 씨를 이 집에 둘 순 없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든 해서 흉을 만들고 해외 입양 보내버려라. 그래야 나중에라도 제 어미를 못 찾아올 게 아니냐. 녹음기를 든 진혁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도살당하듯 쫓겨난 것이라는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 복순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며 생이빨을 뽑히고 섬으로 팔려갈 뻔했다는 사실이 서류 더미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중풍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시어머니 한만신이 휠체어 위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진혁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절어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그 살성 낀 놈. 뜨거운 물을 부어도 죽지 않고 기어들어온 악귀. 한만신은 마비된 손가락으로 진혁의 목을 핥히며 발악했습니다. 내 어미가 그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왜 안 죽고 버틴 줄 아느냐? 내 놈이 돌아오면 줄 땅이라고? 아니, 그 땅 밑에 내 탯줄을 묻어놓고 매일 밤 저주를 퍼부으려고 기다린 거야. 넌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한만신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진혁의 뺨을 갈겼지만 진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한만신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등 전체를 뒤덮은 참혹한 화상 흉터가 드러나자 한만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내 몸에 새긴 가문의 문장이야.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이 집안, 내 손으로 가루를 만들어 당신 입속에 쳐넣어 줄게. 진혁은 한만신의 발악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시장통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같은 땅이라 비웃었던 그 시장통 부지. 사실 그곳은 복순이 아들을 빼앗긴 뒤 아이가 나중에라도 엄마를 찾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가장 목 좋은 곳에 등대처럼 지키고 서 있었던 이정표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 복순은 여전히 낡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린내 나고 남루한 노파. 하지만 그녀의 굽은 허리는 아들을 향한 30년의 그리움을 견뎌낸 훈장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이 땅이 나를 기다리던 곳이라고 왜 말 안 했냐고. 진혁의 절규에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칼을 쥐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무너져 내리듯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당신이 탯줄을 묶고 30년을 피눈물로 기다린 등에 불자국 난 그 병신 같은 아들이라고요. 복순의 눈에서 고여있던 30년치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이 진혁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모자의 가슴에는 이제 복수보다 더 뜨거운 회한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외한 모자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곧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류씨 가문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복수는 시장 바닥에서 30년간 모은 비밀 장부를 진혁에게 건넸고 진혁은 자신의 글로벌 자금력을 동원해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결전의 날 30년 전 복순이 쫓겨났던 그 종택마당에 다시 모든 식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류동팔과 최유라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꿀려 있었고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한만신은 휠체어에 묶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듯 선언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국가로 몰수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가문의 전통이라 떠들며 저지른 아동학대, 인신매매, 그리고
탈세와 횡령의 대가입니다. 최유라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순간 복순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 전 한만신이 자신에게 뿌렸던 것과 똑같은 굵은 소금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가 그랬지? 살성 낀 년은 소금으로 씻어야 한다고. 복수는 자루를 찢어 최유라와 류동팔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소금을 퍼부었습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이 그들의 비싼 옷과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이자 진혁이 그녀의 턱을 잡아 강제로 들어 올렸습니다. 겨우 소금 가지고 아파합니까? 내 등엔 당신들이 부은 끓는 물 자국이 여전한데. 진혁의 신호에 따라 대형 크레인이 종택의 대문을 뜯어냈습니다. 한만신이 생명보다 아끼던 가문의 상징이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한만신은 꺽꺽거리며 피 섞인 침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진혁은 최유라가 빼앗았던 복순의 시간장 단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지? 내 어머니를 보따리 2개만 들려 내쫓았다고. 똑같이 해드리지. 진혁의 부하들이 최유라와 류동팔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누더기 같은 소복 한 벌만 입힌 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30년 전 복순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한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내가 산 섬의 염전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거야. 어머니가 겪었던 그 소금 비린내, 그 고독, 그 절망.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도하게 만들어주지. 한만신은 자신이 살던 집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실신했습니다. 그녀는 치매와 중풍이 겹친 채로 요양원 골방에 갇혀 평생 자신이 내쫓은 복순의 환영에 시달리며 벽을 긁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은 복순은 무너진 대문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나갔던 그 길 위로 이제는 정의의 소금이 하얗게 깔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가시밭길은 이제 저들이 걷게 될 겁니다. 복수는 비로소 생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그녀를 지탱했던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오직 아들의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안동의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은 대지 위로 복수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종택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넓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대신 누구나 쉴 수 있는 벤치가 놓였고 비명이 가득했던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저주받은 가문의 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생선 칼을 잡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에는 생선 비늘 대신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들려 있습니다. 진혁이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작은 꽃집, 복순네 정원. 그곳에서 그녀는 꽃을 다듬으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한쪽 귀 대신 온 마음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시라니까요. 진혁은 이제 날 선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매일 아침 꽃집을 찾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대표라는 화려한 직함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는 어머니와 잃어버린 30년을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굽은 손에 부드러운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흉터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온 지도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두 딸, 진혁의 누나들도 돌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눈칫밥 먹으며 자랐던 딸들은
이제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 곁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 더 이상 눈물 젖은 국밥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쌀밥과 나물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30년 전 소금물에 젖어 쫓겨나던 그 여인을, 그녀는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잘 견뎠다. 내가 버틴 그 지독한 시간이 오늘 이 밥상을 차려냈구나. 진혁과 복수는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시장 골목에 상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들처럼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 단상에 선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눈부십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지옥을 건너왔지만 결국 저희를 살린 것은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당신을 소금물에 절이고 끓는 물로 상처 입혀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귀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수는 단상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짓물렀던 그녀의 눈은 이제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국밥집 김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더 이상 한 맺힌 여인의 절규는 없습니다. 오직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만이 감돌 뿐입니다. 비린내를 씻어낸 자리에는 가장 향기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모자는 이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는 노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긴 방황을 끝낸 평화로운 여운이 세상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듯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